당신에게 묻습니다. 눈앞에서 당신의 유일한 사랑이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그녀는 당신을 향해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당신은 그럴 힘이 없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당신은 용기와 힘이 모두 부족했어요. 위대한 마법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힘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며 그 모든 것이 쓸모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선지 그 자신조차도 모른다. 그녀는 존재의 힘을 빼앗아 모든 것 위에 군림하고 있다. 그리고 그날의 상처는 그의 삶을 뿌리 깊게 흔들어 놓았고 그는 자신의 모든 존재를 권력을 추구하는 데 바치게 되었다. 60여 년이 지난 후 그는 세계 최악의 위험을 내포한 던전의 보물을 찾기 위해 갖은 방법을 시도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그는 성공하지 못한 채 죽었다. 그는 평생 권력을 쫓아 살았고 죽은 후에는 누구든 신의 지위를 가진 자만이 사후에 신과 만날 자격을 얻는다. 신은 그에게 영혼을 영원히 쉬게 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20년 동안 삶의 고통을 다시 겪을 것인지 선택할 기회를 준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과 단 하나의 진정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그는 다시 태어나서 자신의 길을 되돌아가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그렇게 MK는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된다. 태어난 시대로 돌아와 부모님을 다시 만나니 긴 머리가 아름다운 어머니와 여전히 곁에 계신 아버지가 보였다. 그는 삶의 단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진화하고 싶어 했지만 갓난아기 몸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었다. 전생에는 없었던 능력 중 하나는 자신의 스탯과 스킬이 담긴 시스템 창을 볼 수 있는 능력으로 지금은 오직 자신만이 볼 수 있는 것이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아기는 자신이 실제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말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선물을 고르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고 한다. 신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각자 고유한 재능을 선물로 받았다고 설명한다. 불균형한 지혜의 선물, 부서진 무술의 선물, 터무니없이 강력한 마법의 선물, 심지어 무한한 카리스마의 선물. 이는 창의적인 천재의 재능일 수도 있고 혹은 창조적인 재능일 수도 있다. 전생의 아루토는 지혜의 선물을 받았고 신은 그가 같은 선물을 원하느냐고 물었다. 이번에는 아루토가 다른 선물을 원한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바로 창조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아루토는 전생의 지혜를 통해 세상의 5가지 선물을 알고 있었지만 신이 언급했던 창조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걸 목표로 삼았어요. 아루토가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시스템 창이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는 욕구 이상의 새로운 선물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암시했다. 아루토는 8살 때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억하고 있다. 너무 오래 지나서 이제는 거의 기억도 나지 않았다. 8번째 생일 밤 도깨비들의 마을 공격이 일어났어요. 그가 기억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을 때 느꼈던 고통뿐이다. 그것마저도 충분하지 않자 어머니는 그를 멀리 던져놓고 최소한 혼자라도 도망치라고 애원했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그는 그저 달렸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도깨비는 음란한 생물이기 때문에 아루토가 도망친 후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충분히 고통스럽고 슬픈 일들이 있었어. 이제 두 번째 삶을 살면서 그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그의 지능과 정신력 수치를 연구하고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는 너무 많이 공부해서 심지어 어머니조차 아버지에게 심하게 놀리는 거라고 생각했을 정도였다. 그는 또래 아이들이 흙을 먹고 땅에 그림을 그릴 때 만화 스탯을 훈련했다. 소녀는 다른 아이들이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파쿠르를 하고 있었다. 그의 민첩성과 지위, 회피 기술 수준이 향상되었다. 아루토가 새로운 능력을 발견할 때마다 이 패턴이 반복되었다. 8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아루토는 나무 아래에 앉아 타고난 재능과 기술을 갈고 닦았고 그 기술은 꾸준히 강해졌다.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자 아루토의 8번째 생일을 축하해 주었다. 기쁨에 넘쳐 아들을 꽉 껴안자 아루토는 아들이 깔릴까봐 걱정했다. 아루토의 잘생긴 외모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자랑하며 즉시 아루토의 훈련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고 어머니는 이를 흔쾌히 승낙했다. 그의 어머니는 아루토에게 다시 한번 축하 인사를 건네며 저녁에 있을 교회 방문을 상기시켰고 아루토는 8살이 되는 모든 아이들이 특별한 팔찌를 받는 것이 관례라는 사실에 동의했다. 이 팔찌들은 신분증 역할을 했고 이제 아루토 차례가 되어 자신의 팔찌를 받게 되었다. 신부는 아루토에게 손을 뻗으라고 지시했다. 아루토는 교회에 서서 순순히 따랐고 신부는 아루토의 정체를 증명하는 마법의 팔찌를 그의 손목에 채워주었다. 신부님은 이 물건을 가지고 큰 도시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하셨다. 아루토는 마침내 손목에 찬 팔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의 생각은 이내 몇 시간 후 마을에 도착할 도깨비들에 대한 것으로 옮겨갔다. 아루토는 이미 울고 있었다. 그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때가 왔어요. 과거 자신을 떠올리며 아루토는 이 마을을 구하기로 결심했다. 교회를 나와 숲에 도착한 아루토는 자신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스킬 보드를 열었다. 그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점검했다. 아루토는 자신의 체력을 크게 향상시키려면 레벨 15에 도달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의 마법은 32레벨에 도달하여 8년간 쌓아온 모든 기술에 대한 숙련도를 갖추게 되었다. 아루토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유일한 능력은 다양한 기능성 물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었다. 그는 이 능력을 사용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저 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투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아루토는 그것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그때 아루토는 도깨비들이 이미 숲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을 발견하자마자 그는 재빨리 나무 뒤로 숨었다. 3명의 고블린, 정찰병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도착했다. 아루토는 침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했다. 과거에 그는 수많은 괴물들을 물리친 적이 있었다. 고블린들은 아루토가 나무 뒤에서 빼꼼히 쳐다보는 것을 알아차리자마자 즉시 달려들었다. 이번이 그의 2번째 인생에서 맞이하는 첫 번째 싸움일 것이다. 이제 그의 훈련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 마법을 집중하며 아루토는 자신의 하루하루의 노력을 떠올렸고 이 순간을 후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마을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아루토는 고블린들에게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다. 아루토는 한 마리의 고블린을 처치한 후 성공감에 휩싸였지만 2번째 고블린과 싸우는 도중 뒤에서 또 다른 고블린이 공격해 오는 것을 보고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루토는 실수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피했다. 3마리의 도깨비를 모두 퇴치한 후 아루토는 자신의 공격력을 강화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아직 더 강한 몬스터를 만나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 아루토가 도깨비들을 처리하는 순간 시스템에서 레벨업 알림이 표시되었다. 아루토는 만족감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들을 이기고 레벨을 올렸습니다. 레벨업으로 인해 아루토는 정신이 아찔해지며 마치 권력에 취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때 한 손에는 검을 들고 돌진해오는 또 다른 고블린을 발견했고 그 고블린은 아루토에게 부상을 입혔다. 아루토는 생각했다. 이게 정말 새로운 도깨비 물결일까? 그가 즉각적인 위협에 대처하는 동안 아루토는 뒤를 돌아보았고 그곳에는 온 무리가 있었다. 그는 부상당한 팔 때문에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다. 그런 숫자들과 싸우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익숙한 절망이 그를 휩쓸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없었다. 아루토는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맹렬한 결의가 타올랐다. 아루토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좀 더 열심히 노력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했다. 그 순간 그의 마법력이 50레벨로 치솟아 새로운 스킬을 얻었다. 아루토가 레벨 상승을 알리는 시스템 창을 본 순간 그는 자신이 제작 기술을 획득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정한 힘은 더 높은 수준에서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이해했다. 그래서 아루토는 이전에는 사용할 수 없었던 거야 라고 아루토는 그 순간 중얼거렸다. 아루토 뒤에는 고블린 떼가 몰려들었다. 그는 그들이 공격해 오는 동안 자신의 전투 능력보다는
약점을 감지한 건 아닌지 궁금해했다. 그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을까? 잠시 후 도깨비가 아루토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가까스로 검을 피하며 자신이 부상을 입을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불덩이를 내뿜었다. 아루토는 도깨비들을 공격했지만 다친 손으로 인해 훨씬 더 어려움을 겪었고 8마리의 도깨비가 아루토를 공격하면서 공격은 더욱 거세졌다. 이번에는 자신도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힘을 믿으려고 애쓰는 아루토는 즉시 자신의 필살기인 그래브를 발동하여 마법을 사용해 도깨비들을 협곡으로 내던졌다. 그가 정말로 해냈다면 그것은 대단한 공의 기술이었다. 아루토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마을을 구한 덕분에 이제 자신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시스템은 고블린을 처치한 결과로 상당한 수준의 증가를 보였는데 이는 아마도 고블린을 처치한 결과로 보인다. 그는 수준이 높아지고 진급할 기회가 주어지면 종종 통증이 더 심해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회상했다. 그런 생각을 한 채로 아루토는 의식을 잃었다. 아루토는 그제서야 눈을 떴다. 그는 얼굴 근처에서 무언가 펄럭이는 것을 느끼며 자신이 추워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갑자기 그는 어떤 생물을 발견했는데 그 생물은 재빨리 뛰어 달아났다. 어떤 일이었는데? 아름다운 슬라임이 그의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머리를 내밀었다. 아루토는 액체를 보고 마셔도 될지 궁금해했다. 슬라임의 머리에서 나온 액체를 마신 후 아루토는 놀랍게도 그 액체가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슬라임은 계속해서 깡충깡충 뛰었고 아루토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 생물이 무엇을 관찰하고 있었는지 아루토는 이 슬라임이 위험한 괴물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사실 꽤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슬라임이 갑자기 아루토의 얼굴에 튀어올랐어요. 그는 그것이 원하는 게 뭔지 이해하지 못했고 그 촉감은 정말 간지러웠다. 곧 아루토는 자신이 태어난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산 정상에 서게 되었다. 그곳은 자연 속에 자리 잡은 작고 아름다운 마을이었다. 슬라임은 앞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가리켰지만 아루토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갈 길을 내기 위해 구해야 할 사람이 있었지만 너무 약한 상태였다. 아마도 모든 게 헛수고였을지도 몰라. 대략 1마일 떨어진 곳에 키노토그리스라는 지하 도시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목표는 그 건물의 최상층을 정복하고 최대한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아루토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어떻게 하면 레벨을 올릴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는 운명의 날이 다가오기까지 7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 도시의 모습과 앞으로 마주할 장애물과 전투를 회상했다. 슬라임이 그를 덮쳐오자 아루토는 갑작스러운 이별에 대해 부모님께 마음속으로 사과하며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완료해야 할 필수적인 업무 목록이 있다고 설명하는 편지를 썼다. 아루토는 이게 끝이라고 느꼈지만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했다.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에 깊이 감사하며 그는 부모님과 함께 자란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억하며 8년이 흘렀고 그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아루토는 그렇게 생각했다. 부모님 집을 나온 후 슬라임은 자신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위험한 존재인지 확신하지 못한 채 아루토를 따라갔고 혼자 가겠다고 말했다. 그녀가 괴물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그때부터 슬라임은 팔다리를 흔들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녀가 너무 걱정하는 것 같아서 아루토는 그녀가 가까이 머물러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동의한 아루토와 슬라임은 여정을 계속했다. 한 달 후 아루토는 강력한 늑대를 쓰러뜨린 후 점심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의 옆에서 끈적끈적한 물질이 무언가를 끌고 갔다. 아루토는 새로운 늑대의 짓이라는 것을 깨닫고 슬라임에게 감사했다. 그리고 그녀는 마법돌을 아루토의 가방 안에 직접 넣었다. 그는 비용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 후 슬라임은 돌을 놓았다. 그러더니 뭔가 외치는 듯이 달려갔다. 아루토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았다. 지늘기 정말로 그들을 밤 동안 피난처로 찾아주었다. 잠시 후 아루토는 산 뒤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슬라임이 그의 옆에 앉았다. 그곳은 동굴이었는데
내일을 향해 출발하기 전에 하룻밤 쉬어가기에 딱 좋은 곳이었다. 불 위에서 바비큐를 굽는 아루토는 이곳의 낮은 등급 몬스터들이 전투 없이도 식량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의 몸은 마침내 이전의 모습과 비슷해지기 시작했다. 빠르게 성장하며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잠시 후 아루토 앞에 레벨 32와 계속해서 상승하는 스탯을 보여주는 시스템 창이 나타났다. 그는 던전에서 더 효과적으로 자신의 수준을 높여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루토는 돌 위에 앉아 손에 들고 있던 또 다른 돌을 들고 케밥을 먹었다. 그는 자신에게 기어오른 슬라임이 케밥을 즐기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루토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먹어치울지 궁금해하며 쌀을 건넸다. 아루토는 미소를 지으며 슬라임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고 마법석을 모으는 것을 기대했다. 그는 그것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뻤다. 그러자 아루토는 슬라임이 정말 포식자인지 물었고 그 사실은 그에게 작은 충격을 주었다. 한편 보이지 않는 관찰자는 산 뒤에서 아루토를 지켜보고 있었다. 시선을 느낀 아루토는 숨은 곳을 향해 바베큐 꼬치를 그대로 던졌다. 다음 순간 아루토는 빠르게 피하는 동작을 기록했고 그 존재가 너무 빠르게 움직여 추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어진 빠른 공격이 그를 덮쳤다. 그는 그 속도라면 연타 공격을 견디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다. 앞을 바라보던 아루토는 사람이 아닌 악마, 도둑을 보았고 마법 돌을 노리고 있다고 추측했다. 잠시 후 그 형체가 아루토의 바로 앞에 떨어졌다. 그녀는 케밥을 낚아채며 인간과 동물의 특징을 모두 지닌 소녀임을 드러낸 채 그의 앞에 섰다. 아루토는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며 완전히 당황했다. 아루토는 소녀가 자신의 바비큐를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혹시 괴물인지 물었다. 그녀는 자신이 마법사이자 여행자라고 답하며 그의 정체를 물었다. 아루토가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는 사적으로 그녀가 전혀 괴물 같지 않아 보인다고 언급했다. 사실 그녀는 꽤 친절해 보였어요. 소녀는 그의 시선을 마주쳤다. 아루토는 그녀의 아주 귀여운 귀에 대해 언급했다. 그녀는 자신이 다람쥐 부족 출신이라고 밝히며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물었지만 곧바로 자신이 신경 쓰지 않는다며 질문을 일축했다. 아루토는 그저 의문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잠시 후 소녀는 아루토의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그의 음식이 조리되고 있는 캠프파이어 옆으로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재빨리 아루토가 자신을 신경 쓰는지 물었고 이내 말을 끝맺었다. 아루토는 갑작스러운 그녀의 움직임과 그녀가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어리둥절해하며 부탁조차 듣지 못했다. 한편 슬라임은 소녀의 손에 든 시식케밥을 빼앗으려 했다. 다음 날 아침 아루토는 일어나 보니 소녀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었고 그 소녀의 어깨 위에는 슬라임이 앉아 있었다. 아루토가 왜냐고 물었다. 그녀는 아루토가 아직 어린아이라고 반박하며 자신은 영화관에 가야 하니 그를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아루토는 마지카에게 자신도 어린아이가 아니냐고 물었다. 소녀는 어른처럼 보여도 여전히 어린아이라고 대답했다. 아루토는 혼자 갈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성인이라고 주장했다. 갑자기 깨달음이 찾아왔다. 아루토는 마지카에게 지금 당장 가자고 제안하며 시간을 더 빨리 보내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아루토는 소녀에게 미소를 지었고 소녀는 동의했다. 잠시 후 아루토는 앞을 가리키며 도시 풍경 너머로 거대한 벽에 둘러싸인 키노토그리스를 발견했다고 알렸다. 이들이 대문에 다가가자 한 소녀가 다가와 낮은 세금과 깨끗한 기록을 내세우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권했다. 고대부터 키노토그리스는 혼돈과 다양한 인종을 상징해왔다. 이는 도시 한가운데 우뚝 솟은 던전 때문에 그 매혹적인 매력에 이끌린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이다. 아루토와 마기카가 도시에 들어서자마자 마기카는 눈에 띄게 겁에 질렸다. 아루토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녀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경험해 본 적이 처음이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마기카에게로 시선을 돌린 아루토는 자신이 마을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길거리에서 살고 있다고 대답했다. 아루토는 처음 도착했을 때 긴장했다고 고백했다. 마기카는 놀라며 아루토가 이전에 여기 와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던 것을 지적했다. 아루토는 10살쯤 되었을 때 부모님과 함께 방문했던 도시를 떠올리며 그 이후로
거의 변한 것이 없는 도시가 생동감 있게 느껴졌던 기억을 되새겼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앞으로 2년 동안 중요한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며 신중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자 마기카는 그가 어디로 가는지 물었다. 아루토는 모험가 길드에 방문하여 머무는 데 필요한 돈을 벌어야 한다고 답하며 마기카가 함께 갈 것인지 물었다. 그녀는 흔쾌히 동의했다. 길드에 도착한 아루토는 마력석을 교환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카운터에 있던 남자가 아루토에게 다가와 아루토가 잘못된 곳에 있었다고 말했다. 아루토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남자는 아루토에게 길드는 아이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곳이라며 떠나라고 말했다. 아루토는 카운터 위에 자신의 가방을 펼쳐 보이며 마법의 돌더미를 드러냈다. 방금 그를 내쫓으려 했던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며 아루토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얻었는지 물었다. 아루토는 사냥으로 얻었다고 간단히 대답했다. 아루토는 내 옆에 서 있던 패배한 소녀가 마법석을 어떻게 팔아야 할지 모른다고 말하며 마지카를 가리켰다. 남자는 마지카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항의하기 시작했지만 아루토가 입을 다물라고 말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했다. 미소 짓는 아루토는 총 가치가 약 1990개에 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남자는 아루토에게 정확히 금화 2개, 은화 20가구개, 동전 80아소개를 알려주었다. 아루토는 그런 금액을 받고 나니 완전히 지쳐버렸다고 회상했다. 그는 자신의 피로가 단순히 어린 나이 때문인지 아니면 급격한 성장의 결과인지 궁금해했다. 아루토가 돈을 가방에 넣으면서 자신이 발견자 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남자는 아이가 왜 모험가로 등록하고 싶어 하는지 물었다. 아루토는 마지카를 가리키며 그녀가 성인이라고 말했고 개인적인 큰 일이 있어서 본인이 직접 등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카가 다시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아루토는 재빨리 그녀의 입을 막으며 시간이 부족하니 서둘러 달라고 부탁했다. 길드를 떠나면서 마기카는 아루토에게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말하며 자신을 이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아루토가 해명을 요구한 후 사과했다. 그는 자신의 나이에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우니 도움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카에게 마법석을 모으는데 시간을 쓰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고 물었고 그녀는 그의 평판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마기카는 아루토의 뒤를 따라 걷다가 그가 명성에 대한 생각을 일축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단순히 평판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아무도 더 강해질 수 없다고 말했다. 마기카는 아루토의 말에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아루토는 마지카를 앞서 걸으며 지금 돈이 있으니 호텔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의 도움에 감사하기 위해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지만 만약 다른 계획이 있다면 거기서 헤어지겠다고도 말했다. 마지카는 그와 함께 가기로 동의했지만 돈이나 그의 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조건이 붙었다. 이 말을 들은 아루토는 그저 그녀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했다. 정말 멋진 여자였어. 아루토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저녁이 되자 아루토는 마기카가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뻐하며 처음에는 마기카가 거절할 줄 알았다고 털어놓았다. 방에 앉아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루토는 자신의 단정한 모습과는 달리 이 호텔에서 제공되는 맛있는 음식을 포함한 여러 기회가 종종 닫혀버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카도 그걸 좋아할 거라고 믿었다. 아루토가 방에서 그녀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마기카는 아루토를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아루토는 그 이유를 도통 알 수 없었다. 마기카는 말없이 던진 질문을 무시하고 목욕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아루토는 그녀가 망토를 벗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재빨리 그녀에게 화장실에서 옷을 벗으라고 요청했다. 그는 그녀 앞에서 옷을 벗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 순간 슬라임은 분명히 피곤한 듯 침대에 행복하게 내려앉았고 마기카는 옷을 입으려고 욕실에 서 있었는데 이는 그녀에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그녀는 바로 침대로 가서 다음 날 아침 푸짐한 식사를 즐기기로 마음먹었다. 그러자 그녀는 아루토가 마술을 연습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마력을 깨달았다. 그런 일은 보통 사람에게는 불가능했다.
마지카는 아루토가 눈을 감고 침대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그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고민했다. 그녀는 전 세계를 쉼없이 돌아다니며 특정한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그런데 며칠 전 이 남자가 그녀에게 편리하게 합류했다. 그녀는 그를 관찰하면서 그의 나이를 초월한 강인함과 이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기술을 발견했다. 그녀는 더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갈 필요가 있었다. 뭔가 비밀을 품고 있는 듯했다. 마기카는 아루토가 했던 말을 모두 기억해냈다. 그의 성숙한 태도와 말에 놀랐다. 그가 바로 그녀가 찾던 사람일까? 이 세상을 바꿀 운명을 지닌 사람일까? 별의 예언은 영웅이 소녀의 몸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고했고 이로 인해 아루토는 그 영웅이 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기카는 아루토를 바라보며 아루토가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예감을 느꼈다. 이전에 느껴본 적 있는 감정. 다음 순간 아루토는 훈련으로 완전히 지쳐 잠들어 버렸다. 마기카는 그를 관찰하며 마력 저장고가 고갈되자 마치 죽은 사람처럼 쓰러지는 모습을 주목했다. 왜 그는 훈련에 그렇게까지 자신을 몰아붙이는 걸까? 그녀는 불안한 마음이 일렁이며 궁금해했다. 마치 누군가가 그를 쫓아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누군가 옥상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잠시 후 한 침입자가 열린 창문으로 기어들어 가려고 시도했다. 마기카는 깜짝 놀라 정말로 도둑인지 의심스러워했다. 그의 존재는 거의 감지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했으며 이는 매우 낮은 수준을 시사했다. 그녀는 그를 쫓아낼 수도 있었지만 아루토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보고 싶어서 마기카는 도둑이 방에 들어와 아루토에게 손을 뻗자 잠든 척했다. 아루토는 뒤에서 느껴지는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나 앞에 있는 침입자에게 침착하게 인사를 건넸다. 도둑은 칼을 꺼내 아루토를 공격하려 했다. 마기카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아루토에게 조심하라고 소리쳤다. 도둑이 움직이지 말라고 경고하자 칼이 아루토의 목 바로 앞에서 멈췄다. 도둑은 아루토가 어른처럼 행동하면 해를 입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마기카와 아루토는 모두 도둑이 무엇을 원했는지 알고 싶어 했다. 정말로 돈을 원했던 거야? 어떻게 이곳을 알게 된 거야? 아루토가 압박하자 도둑은 말문이 막혔다. 아루토는 말 대신 도둑을 공격했다. 그는 침입자를 향해 공기 대포를 발사했다. 아루토의 주먹에 밀려 침입자는 창문 밖으로 나가 떨어졌다. 마기카는 아루토를 바라보며 괜찮은지 물었다. 그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다고 대답했다. 적이 떨어진 곳을 바라보며 마기카는 아루토가 단순한 움직임으로 매우 복잡한 마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힘은 쉽게 마기카를 죽일 수 있다. 아루토가 그 나이에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얼마나 훈련했을지 궁금하네요. 그녀는 아루토에게 물으려고 돌아섰지만 아루토는 이미 다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마기카는 이 소년이 여러 방면에서 명성을 얻을 운명이라고 생각했고 아루토의 침대 근처에 놓인 도둑의 칼을 발견했다. 나중에 일어난 두 사람은 주막으로 내려가 다양한 음식이 차려지자 식사를 시작했다. 아루토는 마지카에게 음식이 맛있는지 입에 가득 넣고 즐겁게 먹고 있는지 물었다. 마지카는 지금까지 먹어본 음식 중 가장 맛있다고 선언했다. 그녀의 말이 약간 어눌하게 들렸다. 아루토는 그저 밥을 먹고 서두르지 말라고 말했을 뿐이었다. 곧이어 그들은 식사 준비에 힘쓴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그리고 나서 아루토의 말에 따라 마기카는 완전히 배가 부르다고 하며 호텔을 떠났다. 그러자 아루토는 마지카에게 아침이 되면 10명분의 식사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장난스럽게 약속했다. 마기카는 다음 행동에 대해 물었다. 아루토는 처음에는 던전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어제 갑작스러운 방문객이 나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제 그는 도둑의 칼을 쥐고 있었다. 어디를 더 찾아볼까 고민하던 아루토는 길드로 향하며 입구 근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인사를 건넸고 두 남자가 그를 지켜보았다. 하나, 아루토의 마법 돌을 산 상인은 어제 본 청년이 맞는지 확인하며 그를 알아보았다. 아루토는 이에 답하며 오늘 마법석을 감정하고 계신가요? 라고 물었다. 남자는 상사와 통화 중이라고 말하며 일이 있으면 나중에 돌아오라고 아루토에게 부탁했다. 아루토는 이 시기가 운이 좋았다고 대답했다.
그는 또한 상급자들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며 혹시 길드에 도둑이 있는 건 아닐까? 라고 덧붙였다. 상사는 아루토를 바라보며 자세한 설명과 추가 설명을 요청했다. 아루토는 전날 의심스러운 사람이 방에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성공적으로 그를 쫓아냈지만 침입자들의 목표는 분명히 길드에 판매된 마법석의 돈이었다. 범인은 방 안을 샅샅이 뒤지지 않았다. 그는 자금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루토의 가방을 뒤질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아루토는 강도가 우리 거래 당시 길드에 있던 사람일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설명을 마친 아루토는 상사들을 바라보았다. 사장은 아루토의 추측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정했다. 상사는 바로 맞은편에 앉은 리옹에게 시선을 돌리며 리옹이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혹시 수상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리옹은 모호하게 대답했다. 나는 그것조차 모를 거야. 아마도요. 아마 아닐 수도 있어요. 상사는 그에게 더 명확하게 말하라고 재촉했다. 아루토는 조용히 그 교환을 지켜보았다. 마지막으로 리옹은 의심스러운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보고했다. 아루토는 마지카를 가리키며 그녀가 실제로 범인에게 낙인을 찍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들의 만남 동안 마기카는 아루토의 말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아루토는 상사가 손에 마법진이 새겨진 남자를 발견하면 그를 붙잡아 두라고 요청했다. 그 순간 리옹은 은근히 소매를 내리고 보스에게 단검을 건넸다. 아루토는 도둑이 그것을 떨어뜨렸다고도 말했습니다. 훌륭한 무기이긴 하지만 증거품으로 헌병에게 넘겨야 합니다. 네, 그것이 도둑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상사는 단검을 살펴보며 대답했다. 갑자기 리옹이 사장님께 아루토가 단검을 보관해도 되는지 물었다. 그는 규칙이 승자에게 패배한 상대에게서 전리품을 차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처럼 훌륭한 무기를 포기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상사는 동의하기 시작했지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온이 아루토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루토의 손에 단검을 꽂으며 그 품질에 대해 칭찬하고 꽤 귀중한 물건일 것이라 추측하며 조심스럽게 다루라고 재촉했다. 아루토는 리옹을 밀어내려고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장은 분명히 불쾌해하며 차분한 거래를 강조하며 보안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리옹은 전적으로 이해한다고 주장하며 상세에게 자신을 믿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아루토와 마기카는 떠났다. 마기카는 그 사람이 도둑이라고 말하며 그를 풀어주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아루토는 경고가 이미 전달되었다고 대답했다. 이제 남은 일은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 마기카는 그의 진정한 목표가 정말로 무기를 얻는 것뿐이었는지 물었다. 아루토는 마지카를 바라보며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가 그를 꿰뚫어 보았다고 생각한 순간 그는 이 임무가 끝나면 그들의 모험이야말로 진정한 시작이라고 결심했다. 던전 입구 앞에 선 아루토는 우뚝 솟은 구조물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마지카는 그의 시선을 따라가며 그 정상을 알아볼 수 없다고 인정했다. 아루토는 이 미군기 전설적인 성지이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던전 중 하나로 그 광대함과 기원 그리고 건설자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포털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즉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깨달았다. 아루토는 저층이 1층부터 25층까지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 구간은 비교적 안전하여 주로 초보 모험가들의 훈련장으로 활용되었다. 아루토가 설명하는 도중 뚜렷한 외침이 그의 귀를 끌었다. 갑자기 근처 모험가 2명이 위층에서 괴물이 탈출했다고 경고했다. 그의 마법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거라며 소리치며 아루토에게 도망치라고 재촉했다. 바로 그때 거대한 뿔 달린 쥐가 아루토를 향해 돌진했다. 다른 사람들은 어린아이에 불과한 그를 보고 다급하게 더 빨리 뛰라고 소리쳤다. 아루토는 돌진하는 적들을 마주하며 위험해라고 중얼거렸다. 순간 그 생명체는 바닥에 생긴 거대한 구멍으로 곤두박질쳤다. 아루토는 자신이 계산착오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권력을 지나치게 행사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위험을 감수했다. 마법이 나타나자 모두들 깜짝 놀라며 갑자기 이렇게 거대한 구멍이 나타난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일부에서는 지진이 의심되었지만 진동은 느껴지지 않았다.
아루토는 바닥이 단순히 붕괴된 것일 뿐이며 마치 불운한 우연처럼 보인다고 재빨리 주장했다. 그 협곡은 깊어서 그는 모두에게 조심하라고 소리쳤다. 흩어져서 마기카가 물었다. 왜 네가 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았어? 아루토는 어차피 아무도 믿지 않았을 거라고 대답했다. 위층으로 서둘러 올라가는 게 좋았다. 26층부터 던전은 진정한 미로가 시작된다고 알려진 중간 난이도에 도달했다. 잠시 후 마기카는 곰과 마주쳤다. 아루토는 그녀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그것을 쓰러뜨리는 모습에 감탄하며 지켜보았다. 사체 옆에 앉은 마기카는 칭찬을 무시하며 아루토도 잘 싸웠다고 지적했다. 벨트에서 칼날을 꺼낸 아루토는 이제 시험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시스템이 즉시 스킬 상승을 보고했다. 민첩성 110의 아루토는 능력치 향상에 크게 기뻐하며 단검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제대로 된 스킬 보드가 자신의 진행 상황을 단순히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 단검이 새로운 장비를 선택할 때 매우 귀중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아루토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앞으로 다가올 곰들을 마주하며 더 강해져야 했다. 이 중간 레벨의 몬스터들은 특별히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더 강력한 적들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아루토를 떠난 후 상층이 다음 목적지라고 선언한 뒤 현재의 상대들을 물리치고 출발했다. 간단히 관찰한 바와 같이 아루토가 죽인 곰들이었다. 아루토는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즉시 전투에 돌입한 악마들이 그를 향해 쇄도했다. 아루토는 자신만만하게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곧 아루토가 무기로 삼았던 돌덩이 아래에 악마들이 짓밟혔다. 그들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그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아루토는 마지카에게 저희는 50층에 있어요 라고 말했다. 여기가 바로 상층부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극소수의 고위 모험가만이 도전할 수 있는 고위험 지역. 몬스터의 강함은 층마다 증가하므로 아직 여기 있는 동안 레벨을 크게 올려야 합니다. 그는 말을 하면서 앞을 응시했다. 마기카는 아루토를 그저 바라보다가 왜 그렇게 평범한 방식으로 괴물과 싸우는지 그에게 물었다. 아루토는 완전히 깜짝 놀랐다. 특이한 방법이 있었나요? 만약 그녀가 더 나은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는 간절히 그녀에게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며 눈을 반짝였다. 그녀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아루토의 몬스터들이 막상막하의 힘을 가지고 있어 고레벨의 모험가들에게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마기카는 아루토가 한 번에 여러 몬스터를 쉽게 처치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녀는 그가 어떻게 그런 힘을 가졌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앞에 서서 그녀는 그에게 대답을 재촉했다. 그러자 아루토는 그녀가 자신의 격투 스타일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지 반문하며 맞받아쳤다. 마기카는 외부인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확실히 그렇게 보였다고 확인하며 왜 자신의 관찰에 그렇게 놀란 듯 보이는지 의아해했다. 그 순간 아루토는 마기카가 자신을 진정으로 알아봐준 두 번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전에는 한나만이 그의 겉모습을 넘어본 적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삶을 회상했다. 레벨 99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혼자서 몬스터와 싸웠고 다른 고레벨 모험가들은 추종자를 모았다. 아무도 그의 쪽을 한 번도 쳐다본 적이 없었다. 낮은 생명력으로 인해 퇴장당했다. 아루토는 지금 그 세계의 가혹한 법이 이랬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 한나 말고도 이 요정법에 반항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았다. 마술. 호기심이 발동한 그는 아루토가 정말 인간인지 물었다. 아루토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100% 인간이라고 그녀에게 확신했다. 그는 자신이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죽고 다시 태어난 것을 생각하면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아루토를 관찰하며 그의 말을 반복하는 마지카는 그의 미소에 즐거워하며 그가 단순히 특이하다고 설명하는 것에 만족했다. 아루토는 그녀의 말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잠시 후 시스템은 레벨 상승을 알렸고 그들은 동굴 안으로 계속 내려갔다. 아루토는 이제 50층부터 등장하는 몬스터들을 이길 수 있다고 선언하며 조금 더 높은 층으로 올라가자고 제안했다. 아루토는 전생의 기억을 통해 이곳에 위험한 괴물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들었다.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작은 오우거가 그들 앞에 나타났다. 아루토는 전생에 이 거인을 쓰러뜨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회상했다. 이제 괴물 앞에 선 마지카는 그가 얼마나 빨리 해낼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그러면서 오우거의 사르에 찬 조급함을 지적하며 이전 괴물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했다. 아루토에게 돌아서서 그녀는 후방에서 공격하겠다고 제안했다. 아루토는 거절하며 혼자서 괴물과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마기카는 이 말을 듣고 아루토가 한 번의 실수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섰다. 아루토는 위험을 이해한다고 답했지만 자신의 진정한 힘을 가늠해 볼 기회라고 생각했다. 칼을 뽑아든 그는 오우거와 맞서기 위해 앞으로 나섰다. 다음 순간 아루토는 검을 휘둘러 오우거를 공격했다. 그는 괴물의 피부가 금속처럼 놀라울 정도로 두꺼운 것을 발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물의 피부를 다치게 할 수 있었다. 분노한 오우거는 아루토의 뺨을 베어내리며 방역했다. 이어지는 공격을 피하는 것. 아루토는 계속해서 같은 곳을 피하며 공격하는 자신의 방식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그는 오우거를 물리칠 수 있었지만 다시 한번 공격을 가한 후 착지하자 마법사는 저건 마법사가 아닐 거라고 외쳤다. 하지만 아루토가 정말로 이 괴물을 그렇게 쉽게 이겼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아루토는 몸을 말린 후 크게 힘을 쓸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다. 아마도 이것이 그의 현재 힘의 한계였을 것이다. 그러자 슬라임은 그의 발밑에 커다란 다이아몬드를 떨어뜨렸다. 아루토가 그것을 살펴보니 이 정도 등급의 몬스터가 왜 이렇게 중요한 보석을 떨어뜨렸는지 궁금해졌다. 공기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새로운 무언가를 암시했다. 그 순간에 아루토는 마지카에게 소리를 들었는지 물으며 불렀다. 바로 뒤에 서 있던 소녀는 그가 무슨 소리를 말하는 건지 물으며 대답했다. 위험을 깨달은 아루토는 마지카에게 다가가서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재촉했다. 마기카는 탈출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한치라도 움직이면 죽음을 의미했다. 바로 그때 거대한 오우거가 동굴 깊은 곳에서 솟아나와 거대한 손을 뻗어 그들을 향해 다가왔다. 이 녹색 오우거는 마법의 담쟁이 덩굴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이 담쟁이 덩굴은 감염된 상위 등급의 생물들의 힘을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진 낮은 등급의 기생 몬스터였다. 아루토는 70층에 나타난 오우거를 보며 그 존재에 대해 생각했다. 일반적인 오우거는 10층 이상 올라가야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루토는 자신보다 작은 상대를 이길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거대한 오크가 눈앞에 서 있었고 그는 다시 슬라임을 가방에 넣었다. 그는 마지카를 흘끗 보며 도망칠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마기카는 단호히 거절했다. 그녀는 괴물의 엄청난 힘을 알아차렸지만 그 힘이 한계가 있다고 믿었다. 장갑을 활성화한 그녀는 전투를 준비했다. 그녀는 자신이 유일한 존재라고 오랫동안 생각해왔기에 자신이 찾던 영웅의 가치 있는 동반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했다. 그러나 아루토를 만나고 나서야 그녀는 자신의 과거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소녀는 승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지에 굳게 차서 오우거에게 돌진하며 공격을 개시했다. 마기카는 파업 후 자신의 공격이 거의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우거는 점점 더 화가 나서 그녀에게 보복했다. 오우거의 공격을 피하면서 마기카는 자신이 오우거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는 분명히 부족할 것입니다. 그녀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풀어내야 했다. 그녀의 빠르고 집요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오우거는 아이비를 휘둘러 그녀를 공격한 후 그녀를 붙잡아 고통스럽게 몸을 짓눌렀다. 아루토는 에어블레이드를 사용해 소녀를 구출했다. 담쟁이가 그녀 뒤로 떨어지자 아루토는 마지카에게 기분이 어떤지 물었다. 그녀는 아이에게 구원받은 것에 대한 자책감이 밀려오며 그에게 감사를 표했다. 마기카는 다시 오우거를 바라보며 자신의 힘을 되살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쏟아낼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빛을 미지의 그림자로 불러내어 그녀는 1000개의 천체의 광채를 불러일으켰고 레인 매지카는 온 힘을 다해 오우거를 공격했다. 자신이 비밀 마법의
모든 만화를 소진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녀는 오거가 죽었어야 한다고 믿었지만 먼지가 흩어지자 오거가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은 채 완전히 당황한 채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오거는 마기카 위로 다리를 곧게 뻗고 있었다. 마기카는 온 힘을 다해 휘둘렀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올려다보았다. 오우거는 바로 그 아래 땅으로 곤두박질쳤다. 마기카는 아루토가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자마자 재빨리 움직였다. 그는 그녀를 품에 안고 달려가며 남은 일은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슬라임에게 마기카를 돌보라고 지시하며 돌아섰다. 슬라임은 동의했고 아루토는 다시 전투에 합류했다. 오우거 앞에 선 아루토는 자신이 즉시 이겨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아루토는 마기카보다 빠르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했다. 오우거의 공격이 갑작스럽게 아루토의 생각을 산산이 부셔뜨렸다. 이를 목격한 마기카는 절박한 비명을 질렀다. 숨을 헐떡이며 아루토는 본능적으로 거인의 공격을 막아냈다. 복수를 다짐한 아루토는 상대를 면밀히 관찰하며 마법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아이비는 여전히 화염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덩굴을 태우는 것만으로는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재생만 할 뿐이었어요. 아루토는 오우거에게 진정으로 해를 입힐 수 있는 방식으로 공격해야 했다. 검을 움켜쥔 아루토는 다시 공격을 개시했다. 그는 오우거의 두꺼운 피부를 직접 뚫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목표를 염두에 두고 오우거의 정확한 약점을 노려야 했다. 그래서 아루토는 오우거의 등에 직접 화염구를 발사했다. 아루토는 자신의 공격이 상대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며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다음 순간 아루토의 눈이 어두워지며 바닥에 쓰러졌다. 마기카는 충격에 빠져 오우거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아루토가 이겼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아루토는 어린아이였을 뿐인데도 이 거인을 물리쳤다. 이건 마법이었어요.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 눈을 뜬 아루토와 마기카는 바로 머리 위에 떠있는 슬라임을 발견했다.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그들은 땅에 누워 자신들이 어떻게 그곳에 오게 되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다. 아루토는 사실이라면 그 슬라임이 정말로 그들을 구해낸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고 루는 독특한 혀소리를 내며 그렇다고 확언했다. 아루토는 슬라임을 끌어안으며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반자라고 칭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마기카에게 돌아온 아루토는 그곳에 계속 의식을 잃고 있는 것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다행히 그들이 있던 곳에서 회복할 수 있었다. 마지카는 침묵을 지키다가 사과하고 먼저 호텔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아루토는 동의하며 복귀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아루토는 마지카를 보고 크게 놀랐다. 마기카가 정말로 유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 유물은 신이 창조한 거룩한 도구로 그 수가 그 세계에서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적었다. 마기카가 사용한 유물은 별의 비라고 불렸다. 아루토는 자신의 과거 생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다면 이 유물의 소유주는 7년 안에 죽게 될 것이라고 회상했다. 밤이었다. 욕조에 앉아있던 아루토는 마기카가 유물 마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정의의 손이라 불리는 유물은 그 사용자가 바티칸에서 범죄 요소 5속번으로 분류한 마키아 엑스타테 테러라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임을 나타냈다. 그녀와 5명의 다른 사람들은 신의 적으로 선언되었다. 이 선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파괴 명령이 내려질 것이다. 아루토는 스킬 스코어 보드를 요청했고 시스템 인터페이스가 눈앞에 나타났다. 이를 본 아루토는 던전에서 자신의 생명 표시 마법이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했고 아루토는 자신의 마법 에너지가 그녀의 마법 에너지를 능가하는 것을 느꼈다. 파괴할 수 없는 장벽과 함께 그녀는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할 거라고 아루토는 생각했다. 그들의 생활 수준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했다. 아루토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녀조차도 7년 안에 바티칸에 의해 파멸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속으로 가라앉는 순간 아루토는 자신과 비교했을 때 그녀의 약점이 얼마나 큰지 깨닫기 시작했다.
정말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아루토는 궁금해했다. 안타깝게도 그 순간 욕조에서 나온 아루토 앞에 슬라임이 나타났다. 그는 그녀가 이미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으며 그녀도 목욕을 원했는지 궁금해했다. 슬라임은 자신만의 언어로 반응했고 이에 아루토는 밖으로 나와 슬라임을 씻기기 시작했다. 아루토는 수건으로 룰을 문지르며 이번에는 당신 덕분에 겨우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슬라임에게 기쁨을 주는 몸짓을 할 때까지 쓰다듬어 주겠다고 약속했다. 아루토가 슬라임을 문지르자 그녀는 독특한 언어로 대답했고 아루토는 슬라임이 치유되는 것이 간지러운지라 멈춰야 할지 말지 알 수 없었다. 슬라임이 치유 능력을 가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에 당혹스러운 생각이었다. 바로 다음 순간에 반짝이는 슬라임 때문에 눈이 부실 정도였고 아루토는 그녀가 항상 이렇게 생겼는지 물어보았다. 아루토는 환하게 웃으며 루를 바라보며 루가 행복한지 물었다. 루는 행복한 표정으로 아루토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말했다. 다음 순간 그녀는 무릉덩이처럼 흐릿해졌다. 이를 본 아루토는 그녀가 씻어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고 이어서 슬라임을 물속으로 부드럽게 밀어 넣었다. 마나프를 떠나 슬라임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온 후 아루토는 자신이 슬라임을 놀라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 마기카가 소파에서 일어나 나타났다. 그녀는 아루토에게 인사하며 안녕. 마기카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서 아루토는 바깥에서 이야기하기로 했다. 아루토가 그녀에게 음료를 가져다 주자 호텔에 돌아온 이후로 그녀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루토는 그녀에게 음료를 건네며 여기 일몰이 정말 아름답다고 말했다. 두 사람 모두 하늘을 바라봤다. 마지카는 조용히 동의했다. 머그잔을 꼭 쥔 채 그녀는 아루토를 향해 돌아서며 엄숙하게 앉았다. 그녀는 고백했어요. 저는 항상 마술색에 절대 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실력을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자신감이 넘쳤다. 아마도 제 훈련이 저를 너무 오만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내가 약했다는 걸 깨달았어. 이제부터 혼자서 훈련에 전념하고 싶다고 마기카는 아루토의 마법을 바라보며 선언했다. 그는 아루토와 함께 사는 것이 그녀의 약점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설명하며 그래서 그녀는 별도의 방을 원한다고 말했다. 아루토를 바라보며 그녀는 내가 너와 함께 오지 않았다면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거라고 덧붙인 후 그에게 감사를 표했다. 다음번엔 절대 당신에게 지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아루토에게 다시 시선을 돌리며 다음 만남에서 도전할 거야. 너보다 더 강해지도록 노력할게. 이 말을 듣자 아루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마지카는 그가 왜 그렇게 웃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루토는 그녀가 매우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그는 재능이 아니라 단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사과했다. 머그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고. 아루토는 둘 다 지지 않을 거라고 선언하며 다시 만날 것을 제안했다. 각각이 100배씩 강해진 후에 그들은 현재의 발전에 기뻐하며 웃었지만 자신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자신들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호텔로 돌아온 아루토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가방을 확인한 그는 모든 물건을 챙겼음을 확인했다. 그는 마기카가 잠들었던 침대를 흘끗 쳐다본 뒤 눈을 감았다. 방을 나선 그는 그녀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시간 감각을 완전히 잃고 훈련에 전념했다. 먼저 아루토는 자신의 제작 기술을 발전시키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시스템을 확인한 후 그는 훈련하기 좋은 장소임을 깨닫고 숲에 도착했다. 아루토는 수집할 만한 크리스탈이 풍부하고 제작 기술인 마나가 풍부한 이곳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는 마나를 생성하고 돌을 부수는 것으로 훈련을 시작했다. 곧 그는 스킬이 상승하여 마법에 대한 통제력을 얻었다. 그는 돌 채굴에 전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제작 스킬이 20레벨에 도달했고 아루토가 예상했던 대로 대장간을 열 수 있게 되었다. 제작은 무덤의 망자처럼 공격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던전에서 얻은 재료로 불과 마법 같은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힘을 제공했다. 당연히 그는 더 이상 대장간에서 쫓겨날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 검을 앞에 든 채로 아루토는 검만으로 훈련한 결과 갑자기 새로운 기술을 습득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잠시 후 동굴 안에서 강력한 몬스터와 싸우던 아루토는 다음 층으로 진행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디어 시스템은 아루토가 검술의 숙련도를 획득하고 레벨 40을 돌파했으며 새로운 기술인 양손 검술이 개방되었다고 알렸다. 이를 본 아루토는 검을 뽑아 상대를 향해 휘둘렀다. 전투가 끝난 후 그의 레벨이 즉시 상승했다. 아루토는 무덤, 리퍼, 태풍 등 다양한 공격을 사용함으로써 무덤 리퍼의 레벨이 상승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마법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균열에 대한 통제력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치사력을 갖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아루토의 실력도 함께 향상되어 레벨이 상승했다. 아루토의 레벨은 현재 40이며 모든 스킬의 레벨이 30씩 상승했다고 시스템이 보고했다. 이제 그의 제작 기술과 조작 능력이 발휘될 수 있게 되었다. 흥미를 느낀 아루토는 시스템 창을 열었다. 조작은 원하는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키기 위해 마력의 일부를 흡수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아루토는 돌을 가리키며 조작을 시전했다. 돌이 옆으로 움직였다. 비록 그래비테이션 리퍼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아루토는 이 기술도 유용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계속해서 기술을 발전시켰고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몇 주가 되었다. 곧 겨울이 찾아왔다. 도시를 거닐던 아루토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들었다. 그는 재미있는 소리를 들었다. 두 남자가 소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최근에 던전 상층부에 나타난 이상한 사람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그는 혼자 힘으로 1000마리의 괴물을 물리쳤다. 두 번째 남자는 자신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인정하며 그 괴짜는 그저 어린아이일 뿐이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낮은 수준의 슬라임을 항상 지니고 다닌다고 덧붙였다. 아루토가 지나가면서 그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를 보자마자 그들은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결국 고위 모험가들은 보통 상위층을 그룹으로 사냥했다. 아루토는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며 자신의 낮은 존재감이 어떤 성과를 내더라도 눈에 띄지 않는다는 뜻임을 깨닫고 마침내 자신의 존재가 주목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어쩌면 무언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아루토는 확실히 이상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낯선 사람들을 흘끗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중에 호텔에서 아루토는 주인에게 내일 지하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알리고 2, 3일 동안 방을 비워달라고 부탁했다. 주인은 아루토에게 조심하라고 주의를 준 뒤 아루토와 함께 있던 소녀가 괜찮은지 자연스럽게 물었다. 질문을 듣자 아루토는 마지카와 각자 방을 빌린 이후로 그녀를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주인은 며칠째 소녀가 돌아오지 않아 걱정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아루토는 재킷을 움켜쥐며 처음에는 마기카라고 생각했습니다. 걱정할 건 없지만 여전히 약간의 불편함이 그를 스쳤다. 바로 그때 말을 탄 기사가 성 안으로 들어왔다. 그를 본 모든 사람들은 바티칸이 그 기사 치시를 소환했다고 말했다. 아루토는 이 광경이 꽤 인상적이라고 생각하며 호텔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소리를 듣고 호텔 주인이 무슨 일이냐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아루토는 마음속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기억하는 미래와 현실이 지금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주하고 있었다. 그때서야 모든 것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변화는 마기카에게도 영향을 미쳤지만 왜 아루토는 그 점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그의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바티칸에서 이미 마법을 파괴하라고 명령한 건가요? 만약 마기카가 처형당하는 미래가 지금 닥쳐온다면 아루토는 그저 마기카가 무사하기를 바라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마차를 지나 달려가는 아루토를 창문 너머로 지켜보던 누군가가 그가 참 영리한 아이라고 생각하며 감탄했다. 던전에 다다르자 아루토는 마기카가 무사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는 그녀처럼 강력한 존재라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활성화했고 자신이 틀리지 않기를 기도했다. 익숙한 인물을 발견한 그는 마법이 돌아왔음을 외치며 아루토를 즉시 알아차렸다.
오랜만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어떻게 지내세요? 그녀의 힘을 인정하고 자신의 걱정이 근거 없는 것임을 깨달았다. 숨을 고른 아루토는 자신이 괜찮다고 말하며 마기카에게 왜 그렇게 숨을 헐떡이는지 물었다. 자신의 안전에 대한 그녀의 공포를 인정할 수 없었던 아루토는 태연한 척 조깅을 했다. 그는 단지 산책을 나갔다가 그녀를 보고 인사를 한 뒤 계속 가는 척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그는 스카프를 벗으며 특히 그녀의 옷차림에 비해 얼마나 쌀쌀한지 느꼈다. 그는 스카프를 그녀에게 둘러주며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꼭 착용하라고 재촉했다. 마기카는 기꺼이 받아들였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무언가가 그들의 시선을 끌었다. 둘 다 그 광경에 어리둥절하며 올려다보았다. 아루토는 그것을 검은 덩어리와 마법이라고 묘사했다. 그는 그것이 그녀를 매우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인정했다. 불길한 가면이 팽창하기 시작했고 억압적인 기운이 뚜렷하게 느껴졌다. 아루토는 곧 닥쳐올 위험을 즉시 알아차리고 마지케게 근처 시민들을 대피시키라고 재촉했다. 잠시 후 블랙 마스크의 얼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루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질끈 감았다. 바로 눈앞에 서 있는 것은 고위 몬스터를 조종하는 것으로 알려진 악마였다. 그는 왜 도시 중심부에 나타났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악마는 즉시 주변 집들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주변을 제로 만들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공격하는 괴물이었다. 아무것도 막을 수 없었지만 아루토는 마치 화재 당시처럼 몸이 마비된 채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의 삶의 수준에 따른 극복할 수 없는 차이는 그의 몸을 무감각하게 만들었고 그의 의지는 이 세상에 불변하는 법칙에 맞서 무력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루토는 움직이기 위해 안간 힘을 쓰며 움직이지 않으면 도시가 파괴될 것을 알기에 절박하게 다리를 움직였다. 갑자기 마기카는 아루토가 자신에게 준 스카프를 다시 그에게 둘러주었다.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그녀는 선언했다. 아루토, 내가 바로 행동으로 옮길 테니 나를 믿고 맡겨. 그녀는 악마에게 직접 돌진했다. 아루토는 놀라운 힘에 매료되어 멍하니 지켜보았다. 그녀는 악마를 공격하면서 훨씬 더 강력해졌다. 그녀는 일격을 가하는 데 성공했지만 곧바로 재생되었다. 마기카는 자신이 악마로서 단 한 번의 압도적인 일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유물인 별비를 사용할 준비를 했지만 악마는 눈 깜짝할 사이에 움직여 그녀의 뒤에 나타났다. 순간 마기카는 재빠른 움직임에 놀라 몸을 돌려 그의 공격을 피했다. 그녀는 그녀가 그 유물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잠시 후 아루토는 산산조각 난 도로만 보였고 그의 생각은 마법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왜 그저 구경꾼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지난 8년이 왜 그렇게 철저히 낭비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단지 과거의 삶들이 무너져 내리는 재앙을 반복해서 목격하기 위해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순수한 열망은 손 안에서 마력을 불러일으켰다. 반짝이는 에너지를 응시하며 아루토는 현재 마비된 상태에서 마법을 발현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그가 성공하기만 한다면 그는 마지카를 바라보았다. 악마는 공격을 가했고 그녀는 강한 바람이라는 추가적인 어려움에 맞서 싸웠다. 한 번의 직접적인 타격으로 그녀는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악마는 각 타격 후 재생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유물을 사용할 완벽한 순간을 잡아야 했다. 마기카는 다시 한번 악마를 공격했지만 이내 격렬하게 튕겨져 나갔다. 이건 정말 비현실적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아루토가 지금 만화를 모으고 있더라도 개입할 수 없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자 악마는 머리 위를 빙글빙글 돌며 거대한 화염구를 만들어냈다. 마지카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마지막을 준비했다. 그 순간 A는 자신의 조작 기술을 사용했다. 마기카는 눈을 뜨고 악마의 불공격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멀리 실려가는 것. 아루토는 방향을 바꾼 공격을 응시했다. 믿기지 않아 마기카는 그가 정말로 공격 궤도를 변경했는지 의아해했다. 바로 그때 악마는 균형을 잃었다. 마기카는 아루토를 바라보며 그가 젊은 남자임을 깨달았다. 마기카에게 악마가 떨어지자
그녀는 공격할 기회를 포착했다. 아루토가 소리치며 말했다. 별비를 써. 그녀는 악마를 공격하여 상처를 입히고 악마가 사라질 때까지 싸웠다. 사라지는 모습을 목격한 아루토와 마기카는 둘 다 성공했다고 믿었다. 마기카는 아루토에게 달려가 괜찮냐고 물으며 일으켜 세워주었다. 아루토는 레벨업으로 인해 힘이 부족했을 뿐이며 짧은 휴식을 취하면 힘이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녀가 아루토를 등에 업었다. 그는 마지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를 호텔까지 데려가겠다고 고집했다. 아루토는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그녀는 이미 자신에게 많은 것을 해줬으니 이 정도는 나중에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도망치면서 마기카는 전에 그런 기술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마기카가 자신의 조작 기술을 언급하자 아루토는 지난번 만남 이후로 그것을 익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카프를 조작하여 마기카에 즉시 나타나게 하는 시연을 보여주었다. 마법사. 이를 본 아루토는 자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물었고 만화를 이용해 원하는 대로 물건을 움직일 수 있다며 바람 공격의 방향을 바꾸거나 맞고 방향을 바꾸는 것은 물론 훈련을 통해 상대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마기카는 그것을 놀라운 기술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아루토는 사용 중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는 결코 악마를 이길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카가 도시를 구한 공로를 인정했다. 얼굴을 붉히며 마기카는 둘 다 노력했다고 말했다. 아루토는 웃음을 터뜨렸다. 이에 대응하여 아루토는 악마들의 마지막 패배를 떠올리며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이러한 사건이 계속된다면 도시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그는 이전에 그런 사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렇다면 그런 악마를 이길 수 있을 만큼 강한 누군가가 그 사건을 물리쳤다는 뜻일까? 아루토는 생각에 잠겼다. 바로 그때 그는 오라를 감지하고 마지크에게 멈추라고 요청했다. 마기카는 아루토를 돌아보며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아루토는 지금 멈추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갑자기 마기카는 멈춰섰고 미드스트라이드는 지붕 위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아루토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즉시 그 모습을 알아차렸다. 검은 옷을 입은 그는 마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듯한 억압적인 마력을 뿜어내고 있었다. 이 마술사는 전생에 한나를 죽인 마법사였다. 아루토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가미진으로 그는 시선을 돌린 채 서 있었다. 마기카는 아루토를 바라보며 그가 평소와 다르게 불안해 보이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런 표정은 마기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아루토는 그게 가미진 솔의 방식이라고 대답했다. 유포니아의 12명의 지휘관 중 한 명. 이 말을 듣고 마기카는 자신도 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생각했다. 가미진에게 가미진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사로 알려져 있었다. 이 생각을 하던 중 아루토가 마법을 모으기 시작하자 마기카는 아루토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분노에 휩싸인 아루토는 이 마법사를 죽여야 한다며 자신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말했다. 마기카는 아루토에게 그런 상태로 정말로 싸울 생각이었는지 물으며 제지했다. 아루토는 이미 마지카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마지카는 그의 손을 잡고 레벨업 후 너무 약해졌으며 이 마법 세계는 상대가 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아루토는 그저 놓아달라고 부탁했을 뿐이었다. 마기카는 아루토에게 진정하고 앉으라고 권했다. 그는 지금 이길 수 없다는 걸 몰랐던 거야. 그녀는 그를 설득하려고 소리쳤다. 아루토는 마기카가 현재 상태로는 마법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진정시켰다. 옥상에 기대어 있던 아루토는 우울한 감정이 밀려왔다. 한편 마술사는 자신의 발명품을 지켜보며 서 있었다. 그때 옆에 있던 남자가 그가 악마를 불러들인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자신, 미스터가, 가미지는 정말로 책임이 있었다. 가미지는 자신이 희귀한 소환 유물을 얻었고 단지 그것을 시험해보고 싶었을 뿐이라고 답했지만 결국 쓸모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 유물은 낮은 등급의 오크만 소환할 수 있었고 손에 든 유물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안타깝게도 제가 개입할 기회도 없이 누군가가 이미 손쉽게 그것을 물리쳤다고 말했습니다. 마술사의 뒤에 서 있던 남자는 그토록 약한 악마조차도
작은 국가 하나를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포니아의 12명의 지휘관들은 오직 왕의 명령에만 복종한다. 그들의 임무는 국가를 지키는 것이다. 그런 행동은 지금 당장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가미진은 남자를 바라보며 들어올린 후 마법의 가미진으로 그의 목을 묶고 매달린 남자에게 왜 그런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는지 물었다. 그는 자신의 의견을 혼자 간직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이롭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숨을 헐떡이며 남자는 거듭 사과했다. 젊은 남자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마법사는 이어서 자신의 마차를 불러 세우며 수도로 돌아가 연구를 계속할 뜻을 밝혔다. 그 순간 한 부하가 가미진을 향해 다가가 그가 아직 찾고 있는 것을 찾지 못했는지, 그리고 정말로 이대로 두려고 하는지를 물었다. 가미진은 그 사람이 도시에 없다고 대답했다. 마차에 올라탄 그는 아루토와 마지카를 보자마자 마지카가 공포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바티칸의 적 중 한 명을 그런 곳에서 만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아루토와 마지카는 남자의 시선에 공포를 느꼈다. 한편 마술사는 마기카가 악마를 물리친 사람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녀를 강하게 여긴 그는 그녀의 신체 부위에서 훌륭한 재료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상상했다. 가멜리는 그때 소녀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했지만 아직 소녀를 제거하라는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생각을 멈췄다. 왕에게 반기를 든다면 그의 실험에 대한 지지를 잃을 위험이 크다고 마법사는 판단했다. 그래서 그는 마부에게 출발하라고 지시하며 다시 소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마법사의 마차가 떠나자 아루토와 마기카는 그것을 바라보았다. 마법사의 시선이 그들에게 얼마나 깊은 불안감을 주었는지 깨달은 마기카는 그가 분명 그들을 해칠 것이라는 두려움을 토로했다. 그녀는 이어서 유포니아 출신의 사령관이었다고 회상하며 아루토를 바라보며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다. 아루토는 바닥을 바라보며 자신이 그런 괴물 같은 마법사와 싸울 수 있다고 믿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